안녕하세요. 유니서점입니다. 오늘 읽을 책은 그 환자입니다. 제스퍼 드위치음 10월 2일 출판사에서 펴낸 책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프롤로그. 내가 엄청난 비밀을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나 자신이 미쳐버린 건지, 현재로서는 확신이 서지 않아 이 글을 쓴다. 이런 상태로 계속 정신과 의사로 일한다는 것은 분명 윤리적으로나 사업적인 관점에서도 좋지 않은 일일 것이다. 하지만 맹세컨대 나는 미치지 않았다. 그러니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조금이나마 믿어줄 수 있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내게 이 일은 인류에 대한 책임의 문제이다.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 여기 등장하는 이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면 좋겠지만 나도 의사생활이 계속해야 하는 형편이라 아무리 특이한 경우라 해도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고 다니는 인물로 블랙리스트에 오를 순 없다. 따라서 이야기에 언급된 일들은 사실이지만 의사 경력에 흠이 생기지 않으면서 독자들의 안전도 지키도록 이름과 장소는 설명을 사용하지 않겠다. 파트 1. 구체적으로 밝힐 수 있는 거 많지 않다. 먼저 2000년대 초 미국의 어느 주립 정신병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라는 거다. 당신의 약혼녀 조슬리는 영특하고 성실한 데다 빼어난 미모까지 겸비한 금수저 집안의 딸로 셰익스피어 연구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학생이었다. 그녀는 리어왕이 등장하는 여성주의에 관한 박사 논문 준비로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나는 조슬린이 논문을 완성하고 졸업할 때까지 그녀 곁에 가능한 한 가까이 머물고 싶어 그녀 집 근처인 코네티켓주에 있는 병원에 면접을 보기로 마음먹고 있었다. 물론 선배와 교수님들은 내 진로에 관해 단호한 태도로 보였다. 잘 알려지지도 않고 재정도 열악한 병원 자리는 나처럼 명명 있는 의대를 졸업해 혹독한 레지던트 수련까지 마친 유명한 의사가 아닌 변변치 않은 지방 출신이나 가는 곳이었다. 하지만 의사로서 내게 병원의 규모나 재정은 아무 상관이 없었다. 오히려 어렸을 적 어머니가 망상형 조현병으로 정신병원에 수용된 후 정신의학계에 추악한 면을 목격한 터라 높은 지위에 안주하기보다는 의학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개선해 나가는 데 훨씬 관심이 많았다. 하지만 아무리 형편없는 병원이라도 일자리를 얻으려면 추천서를 써줄 사람이 필요했다. 그건 교수들의 편견이 내 의사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기도 했다. 고심 끝에 나는 소위 잘나가는 교수님들 대신 꽤나 개팍한 성격으로 학생들과는 거리가 먼 교수님께 추천서를 부탁했다. 그는 마침 의대 재학 시절부터 코네티컷주의 작은 주립 정신병원 병원장과 알고 지낸 사이였다. 그분 말씀이 병원장인 그녀 정도의 학벌인 사람 밑에서 일하면 그나마 나쁜 습관을 익힐 일은 없을 거라며 어쩌면 두 사람의 지나친 정의감도 서로에게 어울릴 거라고 했다. 나도 그 의견에 흔쾌히 동의했다. 단순히 추천서가 필요하기도 했거니와 교수가 소개해준 병원이 코네티컷주 의료계에서 가장 재정이 부족하고 비참한 상황이라 내 마음에 쏙 들었기 때문이다. 만약 내가 철저한 이성주의자가 아니었다면
면접을 보러 병원까지 가는 길의 분위기를 일종의 경고로 받아들였을 것이다. 여러분이 한 번이라도 뉴 잉글랜드의 봄을 겪어봤다면 예고도 없이 험악하게 바뀌는 날씨에 대해 잘 알 것이다. 그런데 그날은 뉴 잉글랜드 날씨 치고도 궂은 날이었다. 바람이 나무 사이로 개성을 지르며 황소처럼 맹렬하게 돌진하더니 차체를 수차례 들이받았다. 자동차 앞 유리에는 빗줄기가 억수같이 쏟아졌다. 와이퍼로 빗물을 걷어낼 때마다 겨우 반쯤 보이는 길은 대로라기보다 연옥으로 가는 길 같았다. 도로까지 퍼진 안개는 으슥한 시골길에 갈테면 가보라는 듯 적막하고 기분 나쁜 덜굴손을 뻗으며 대기를 가득 메웠다. 얼마쯤 갔을까? 안개 속에서 출구 표지판이 불쑥 나타났다. 나는 표지판을 따라 도로를 벗어나 박무가 덮인 복잡하고 음산한 샛길 중 첫 번째 길을 향해 차를 몰았다. 그나마 미리 지도를 출력해오지 않았더라면 구불구불한 산길을 헤매어 병원이 위치한 고릉지대를 찾는데 몇 시간은 허비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병원 단지를 처음 마주했을 때 느낀 불안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병원 단지는 자금난에 허덕이는 곳치고는 의외로 규모가 굉장히 컸다. 한때 위풍당당했을 시설들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흉물스럽게 변해가는 중이었다. 관리가 안 된 담쟁이 덩굴이 낡은 벽을 접먹고 붉은 벽돌은 색이 바래진 채 떨어져 바닥을 뒹굴고 있었다. 퇴락한 건물들을 줄지어 지나치면서 과연 이런 곳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건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한 건지 좀처럼 상상할 수 없었다. 단지 중앙에는 여전히 운영을 하고 있는 유일한 건물이 주변에 버림받은 형제들을 왜소하게 보이게 만든 채 서 있었다. 바로 병원 본관이었다. 비교적 제 기능을 하는 듯한 모습에도 묘하게 황폐한 느낌만은 지워지지 않는 거대한 붉은 벽돌 건물은 절망과 어둠을 더욱 깊게 들이우도록 설계된 듯 보였다. 곡선 하나 없이 각진 외관에 창문마다 창살이 달려 있었으며 현관으로 이어지는 희고 육중한 계단은 병원에서 유일하게 장식적인 곳이었지만 칠을 했다기보다 하얗게 표백한 것 같았다. 가만히 계단을 들여다보고 있으니 머릿속에서 살균제 냄새가 떠올라 웃곳을 찔렀다. 그때 이후 지금까지도 그토록 철저하게 엄격하고 음산한 외형으로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건물은 본 적이 없다. 역사적으로 건물 내부는 간소해 보여도 놀랄 만큼 깨끗한 데다 관리가 잘 되어 있었다. 면접을 보러 왔다고 하니 따분한 표정의 접수창구 직원이 내게 꼭대기층에 있는 병원장 사무실로 가라고 일러주었다. 내가 타는 엘리베이터는 조용하게 올라가다가 벼랑간 2층에서 덜컹하고 멈췄다. 문이 서서히 열리자 간호사 3명이 한 남자를 이동식 병상에 눕혀 둘러싸고 들어왔다. 남자는 줄에 묶여 있었지만 한눈에도 환자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간호조무사 복장을 하고 있었다. 이거 놔, 제발, 놓으라고. 남자가 소리쳤다. 그 자식 거 아직 볼 일이 남았단 말이야. 간호사 2명이 아무런 대꾸 없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병상을 밀자 2사람보다 나이가 들어 보이고 둥글게 말아올린 검은 머리를 터무니없이 꽉 묶은 간호사가 따라 들어오더니 혀를 참아 섬층 버튼을 눌렀다. 이런 그레이엄.
나이든 간호사의 말투에서 아일랜드 억양이 어렴풋이 배어났다. 이번 달면 세 번째예요. 우리가 그 방에 가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나는 이들의 대화를 지켜보며 순진하게도 이 병원이야말로 내 지식과 보살핌이 진정으로 절실한 곳이라고 생각했다. 파트 2. 다들 알다시피 1년 안에 시달리는 정신병원에서 일한다는 것은 흥미로우면서도 따분한 일이다. 주립시설로서 우리는 병원에 오는 사람들을 모두 도와야 했는데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을 호소하는 단기치료 환자나 외래 환자였다. 주로 약물 남용과 중독, 기분장애, 특히 우울증과 불안 관련 문제들이었고 조현병과 정신병을 비롯해 식이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도 몇 있었다. 일반적으로 이들은 외래 진료만으로도 병세가 상당히 호전됐지만 충분한 수준은 아니었다. 장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은 보험회사 측에서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립병원을 찾기 마련이다. 따라서 주립병원이라면 폐리 장기치료 병동을 마련해야만 한다. 열악하긴 하지만 이 병원에도 장기치료 병동이 하나 있기는 했다. 장기치료 병동에서는 세상을 블랙 코미디 같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돌보던 환자 한 명은 어떤 명문대 동아리가 거인처럼 몸집이 커다란 식인 괴물을 동네 식당 지하실에서 기르고 있는데 그들이 자기 애인을 먹이로 주었다고 믿었다. 사실 그는 정신 찰랑만을 걷고 자기 손으로 애인을 살해했지만 사실을 알려줘봐야 도움이 될 리 없었다. 또 다른 환자는 만화 속 주인공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믿으며 작가를 스토킹하다 체포돼 치료를 받으러 오기도 했다. 당시 나이가 지긋한 신사 세 분도 계셨는데 각자 자신이 예수라고 믿는 분들이라 한 방에 모이기만 하면 서로에게 고함을 질러댔다. 그중 한 분은 신학의 조예가 깊은 신학대학 교수였다. 그는 나머지 두 사람에게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닥치는 대로 인용하며 소리를 지르곤 했는데 그러면 본인의 주장이 더욱 그럴싸하게 들린다고 믿는 것 같았다. 정신과 의사로서 그분들의 상태는 우울할 정도로 절망적이었지만 모르고 보면 재미난 광경이기는 했다. 이런 환자들을 겪으며 망상에 빠진 사람에게 굳이 현실을 일깨워줄 필요가 없다는 걸 몇 개월 만에 어렵게 깨달았다. 치료에 별 도움도 안 되고 말해봤자 환자들의 화만 돋우는 말이다. 이렇듯 정신병동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지만 모든 병원에는 꼭 반드시 그 환자가 있기 마련이다. 정신병원임을 감안하더라도 유독 이상한 환자. 아무리 경험이 풍부한 의사라도 두 손 두 발 다 들고 꺼리게 되는 인물 말이다. 그런 환자는 누가 봐도 제정신이 아니지만 어쩌다 그렇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어찌됐든 그런 환자는 모른 척하는 게 상책이라는 사실이다. 괜한 호기심에 파헤치려 하다가는 멀쩡한 사람도 정신이 이상해질 테니까. 우리 병원에 있는 그 환자는 유독 특이했다. 먼저 어린 아이일 때 병원에 보내진 데다 아무도 그의 병을 진단하지 못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30년 넘게 병원에 수용돼 있었다. 그에게 이름이 있었지만 기억하는 사람은 없다고 했다. 이제는 굳이 그의 서류를 보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그 환자에 관해 말해야 할 때면
그를 조라고 불렀다. 조는 병실에서 나오는 법이 없었고 집단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데다 정신과나 치료실 직원과 개별적으로 만나는 일도 없었다. 게다가 거의 모든 직원이 조에게 가까이 가지 말라는 소리를 들었고 말도 꺼내면 안 됐다. 듣자 하니 조는 숙련된 전문의든 누구든 간에 사람을 만나면 상태가 악화됐다. 조와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침대볼을 갈거나 식판을 수거하는 간호조무사 아니며 약을 복용하게 하는 간호사뿐이었다. 이들이 조의 병실에 들릴 때면 대개 등골이 오싹할 만큼 정적이 흘렀고 담당 직원은 당장 술을 털어마시겠다는 표정을 지으며 방을 나왔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면접을 보던 날 병상에 묶여있던 그레이엄이라는 조무사 역시 그네 조의 병실에서 막 나온 참이었다고 한다. 나는 새로 부임한 정신과 의사로서 조의 진료 기록부와 처방전을 열람해보았지만 환자 정보가 거의 없었다. 서류철은 눈에 띄게 얇았고 지난해 자료만 포함되어 있었다. 심각한 환자라더니 처방 역시 약효가 순한 항우울제와 진정제가 전부였다. 가장 이상했던 건 내게 열람이 허용된 기록부에는 환자가 누군지 식별할 수 있게 조라는 간단한 별명만 적혀있고 본명이 빠져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겸손을 모르고 젊고 야시찬 의사였기 때문에 이 수수께끼 같은 환자에게 매료되었고 그에 관한 얘기를 듣자마자 치료해보기로 마음먹었다. 병원 관계자들에게 이런 결심을 지나가는 농담조로 말했더니 역시나 다들 깜찍하고 치기 어린 열정으로 여기고 웃어넘겼다. 하지만 간호사 한 분에게는 조를 치료하고 싶은 마음을 진지하게 털어놓았는데 바로 엘리베이터에서 조무사 그레이엄을 돌보던 나이든 간호사 네시였다. 네시에 관한 몇 가지 사실과 함께 어째서 내 계획을 유독 그녀에게 털어놓았는지 밝혀야겠다. 네시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70년대부터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다. 엄밀히 말해 그녀는 수간호사였고 낮에만 근무했는데 늘 주변에 있는 것 같다 보니 모르는 사람이 보면 그녀가 병원에 산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나를 비롯한 의사와 간호사는 내시 덕분에 굉장히 편안했다. 그건 그녀가 간호사뿐 아니라 조무사와 관리인까지 완벽하게 컨트롤했기 때문이었다. 내시는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현실적인 해결 방법을 아는 것 같았다. 노발대발하는 환자를 진정시켜야 할 때면 옅은 검은 머리를 군더더기 없이 말아올린 내시가 수척한 얼굴로 예리한 초록눈을 반짝이며 나타나곤 했다. 환자가 약을 먹기를 꺼리면 곧바로 내시가 나타나 달래 먹였다. 직원 중 한 명이 결근이라도 하는 날에는 언제나 내시가 그 자리를 메웠다. 만약 병원 정체가 불에 탄다면 건축가에게 원래대로 짓는 방법을 알려줄 사람도 틀림없이 내시였을 것이다. 병원에서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고 싶거나 어떤 식의 조언이라도 필요하면 다들 내시와 상의했다. 이것만으로도 내가 다소 순진한 포부를 안고 그녀에게 다가가 말을 건넬 이유가 충분했지만 지금껏 말한 것 외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다. 그건 바로 그녀가 조에게 토약 업무를 해온 간호사이고 따라서 조와 어떤 식으로든 정기적으로 소통하는 몇 안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그날 내시와 나눈 대화를 똑똑히 기억한다.
그녀는 오랜만에 머리를 풀고 병원 구내식당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예민할수록 머리를 단단하게 묶어 올리는 그녀였기에 머리를 내렸다는 건 내가 알아볼 만큼 긴장을 풀고 있다는 뜻이었다. 나는 커피를 한 잔 내린 뒤 네시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녀가 나를 알아보더니 좀처럼 보기 힘든 천진난만한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다. 어서와요, 파커. 그래, 우리 천재 의사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지내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렴풋이 아일랜드 억양이 배어있어 훨씬 편안하게 들렸다. 나는 미소로 답했다. 죽고 싶죠 뭐. 오 저런. 그녀가 걱정하는 투로 말했다. 그럼 항우울제라도 좀 처방해드릴까요? 아 그런 거 아니에요. 나는 웃었다. 제가 죽고 싶다고 말한 건 남들이 어리석다고 할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 어리석은 일이라 병동에서 제일 늙은 바보한테 와서 말을 붙이는 거군요. 이제 알겠어요. 그런 뜻이 아니라고요. 알겠어요, 전문의. 진정해요. 그녀가 침착하라는 몸짓으로 말했다. 그래, 무슨 사고를 치려고 하나요? 나는 음모라도 꾸미듯 몸을 앞으로 기울인 다음 잠시 뜸을 들여 말했다. 조를 치료해보고 싶어요. 내 말을 들으려고 같이 몸을 기울인 애씨가 뭔가에 쏘이기라도 한 듯 몸을 뒤로 확 젖혔다. 커피가 든 종이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철벅하는 소리가 났다. 그녀가 반사적으로 가슴에 십자가를 그었다. 맙소사. 벼랑간 그녀가 완벽한 아일랜드 억양을 구사하며 나직히 말했다. 농담으로라도 그런 말은 입에 담지 말아요. 지금 한 말은 못 들은 걸로 하죠.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네씨. 전 정말로. 아니, 그건 미친 농담이어야 해요.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그딴 말을 진심이라고 뱉을 수는 없어요. 네스의 초록빛 눈이 노여움에 불타고 있었지만 나를 향한 분노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녀는 가까스로 새끼를 위험에서 구한 어미곰 같았다. 나는 네스의 팔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미안해요, 네시. 놀라게 하려던 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 누그러졌지만 표정은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이제는 그저 초췌해 보일 뿐이었다. 네시가 자기 손을 내 손에 포개어 얹었다. 파커에게 화를 낸 건 아니에요. 그녀의 얼굴에서 두려움이 가시자 억양도 약해졌다. 본인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어쨌든 모르는 게 상책이죠. 왜요? 조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건가요? 그녀가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아 나는 말을 이었다. 네씨, 제가 과하게 똑똑하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게 풀지 못할 수수께끼는 없어요. 그녀의 눈빛이 다시 굳어졌다. 좋아요. 당신을 막을 수 있다면 왜 그런지 말해주죠. 약을 들고 매번 조의 병실에 가야 할 때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려면 차라리 내가 여기 입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때론 악몽 때문에 좀처럼 잠도 못 자죠. 그러니 아무 말 말고 내 말 믿어요, 파커. 본인 생각대로 그렇게 똑똑한 젊은이라면 조에게 가까이 가지 않겠죠. 그렇지 않으면 조와 함께 당신도 여기서 병원 시설을 지게 될지 몰라요. 우리 둘 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잖아요. 베일에 쌓인 환자를 치료하려는 야심을 병원 직원에게 톡 터놓고 말한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그때가 마지막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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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가 마지막이
네스의 충고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하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내 호기심에 불을 지핀 꼴이었다. 네스와의 대화로 내게는 훨씬 좋은 명분이 생겼다. 내가 저를 치료한다면 네시든 혹은 그를 돌봐야 했던 다른 누구든 고통의 근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테니 말이다. 우선 조에 관한 기록을 찾아내 내가 진단할 수 있는지부터 알아봐야 했다. 여기까지 듣고 보면 내가 왜 환자 문제를 병원장에게 직접 이야기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진료 기록을 찾으려 했는지 궁금할 것이다. 이 병원은 일개 신입의사가 병원장을 직접 만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 면접 때 엄청난 질문 공세를 퍼붓던 병원장 로즈는 그날 이후로 좀처럼 만날 수 없었다. 내 상사는 브루스라는 남자였는데 유감스럽게도 나는 첫날 그와 만난 뒤 우리가 부딪힐 운명이라는 걸 알았다. 그는 언제나 잔뜩 지친 표정에 가슴이 떡 벌어진 덩치가 큰 사내였고 머리는 빡빡 깎은 데다 턱 수염은 또 어찌나 더부룩한지 수염 속에 벼룩의 사체라도 몇 개 숨어있을 것 같았다. 고집불통에 지루해 보이는 가느다란 두 눈은 뚱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내 복권에 당첨된다 해도 기뻐할지 의문스러울 정도였다. 브루스는 첫 만남부터 자신이 상급자임을 강조하며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다. 처음에는 그래도 상사이니 존중해야겠다고 마음먹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가 심하게 게으른 데다 환자가 무감각해질 때까지 약을 주는 것이 유일한 치료 방법이라는 걸 알고 무시하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했다. 다행히 그가 내게 바라는 건 역시 차가운 후배 역할이 아니라 웬만하면 귀찮게 하지 않고 상사로서 나에 관해 어떤 이야기도 듣지 않도록 얌전히 있어주는 것이었다. 당시 브루스는 매일 아침 전 직원이 참석하는 일반적인 팀 미팅에도 좀처럼 참석하지 않았다. 사무실 밖으로 나온 모습도 거의 볼 수 없다 보니 내 입장에서는 오히려 굉장히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었다. 그럼 다시 조의 진료 기록을 찾아다닌 얘기로 돌아가 보자. 2000년 이전에 입원한 환자의 기록을 열람하려면 환자의 정확한 이름과 입원일을 알아야 했다. 그때만 해도 환자의 이름과 입원일 외에는 전산 처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도 직접 할 수는 없고 기록물 관리 직원에게 해당 서류를 찾아서 갖다 달라고 부탁해야 했다. 저와 같이 이름과 입원인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에는 그 즈음의 기록을 다 뒤져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지만 다들 기록물 관리인에게 죽고 싶지 않으면 그런 부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결국 나는 우연한 기회를 통해 해결책을 찾았다. 어쩌다 한번 네시가 투약 근무자 명단을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에 슬쩍 자료를 훔쳐본 것이다. 운 좋게도 그 명단은 조의 전체 이름인 조셉 E.M이 유일하게 기재된 자료인 듯 했다. 평일에 근무하는 기록물 관리인은 남 얘기하기를 좋아하고 정당하게 기록물을 확인해야 할 때도 퉁명스럽게 굴던 친구라. 나는 그를 피해 제리가 일하는 주말에 기록물실을 찾아갔다. 제리는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사실 알코올 중독자였다. 그는 순순하게 나를 안으로 들여보내며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었고 혀가 꼬인 듯한 발음으로 일을 다 보시거든 망할 놈의 서류는 제자리에 갖다 놓으슈 라며 꾸부정하게 의자에 기대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다. 조셉 E.M은 1973년 6살일 때 이 병원에 처음 입원해 지금까지 수용 중인 것으로 표기돼 있었다. 서류철은 꽤 오랫동안 아무도 열어보지 않았던 것처럼 먼지로 뒤덮여 있었고 너무 두툼해서 터질 것만 같았다. 그러나 막상 서류를 열어보자 겉보기와 다르게 보존 상태가 양호했다. 맨 앞장에 붙어있는 흑백 사진에는 금발의 사내아이가 눈을 휘둥그렇게 뜨고 야생 짐승처럼 빤히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사진을 보는 것만으로도 섬뜩해져 재빨리 임상 기록으로 시선을 돌렸다. 지금까지 조유병은 진단조차 되지 않았다고 알고 있었는데 문서를 읽다 보니 소문이 잘못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진단이 없었던 게 아니었다. 2번 진단을 했지만 조의 증상이 예측할 수 없게 돌변한 듯 보였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조가 아주 초기에 한 번 48시간만 입원하고 퇴원했었다는 기록이었다. 서류에는 당시 의사가 기록한 메모가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1973년 6월 5일 조셉은 극심한 야경증에 시달리는 6살 남자아이로 자기 방 벽 안에 어떤 괴물이 사는데 밤에 나타나 놀라게 한다는 등 뚜렷한 환각 증세를 보임. 환자의 부모는 폭력적인 사건이 발생하자 아들을 병원에 데리고 왔으며 그 일로 환자는 양팔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크게 입었음. 환자의 말로는 괴물의 발톱 때문에 생긴 상처라고 함. 자해 성향을 보여주는 걸 수도 있음. 처방 트라조돈 50mg 및 기초치료 일부 병행 1973년 6월 6일 조셉은 치료 시간에 협조적으로 임함. 벌레 공포증이 심하고 환청과 황시 증상도 있어 보임. 어젯밤에는 수면장애를 겪지 않았는데 그건 그저 괴물이 여기 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함. 하지만 괴물이 환자의 마음속의 일부라는 소견을 제시하자 쉽게 받아들였고 이는 보통의 유년기 시절 공포에 지나지 않는다는 걸 뜻함. 24시간 추가 관찰하고 환각 증세를 더 보이면 가볍게 항정신병 약물 치료를 해야 한다고 보호자에게 권함. 조셉의 부모가 이를 수용함. 하마터면 나는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런 가벼운 증상으로 입원한 어린 환자가 이 병원에 골칫거리라니. 어처구니가 없었다. 이 병원 수준이 대체 어느 정도인 거지? 김이 빠지긴 했지만 서류를 찾는 데 쏟은 수고를 생각하며 나머지 내용을 계속 읽어나갔다. 조는 예정대로 24시간이 지나 퇴원했다. 서류에는 조와의 상담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관리 번호가 하나 있었는데 나는 그 번호를 수첩에 신중히 적었다. 한 장 더 넘기자 조의 재입원 기록이 눈에 띄었다. 퇴원한 지 하루 만에 조가 다시 병원을 찾았고 이번에는 훨씬 더 심각한 증상을 보인 듯했다. 조가 처음 입원했을 때 의사들이 예측한 낙관적인 정망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이날 입원한 뒤 조는 2번 다시 퇴원하지 못했다. 조의 2번째 입원부터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3년 6월 8일 조셉은 6살 남자아이로 며칠 전 야경증으로 입원한 적이 있음. 당시 진정제와 가장 기본적인 치료가 처방됨.
그때 이후 환자의 상태가 급격하게 변했음. 더는 벌레 공포증이나 환각 증세를 보이지 않음. 대신 언어 습득 이전 단계로 퇴행한 것 같음. 환자가 전에 없이 폭력적이고 가학적인 성향을 강하게 드러냄. 병원 직원 여럿에게 폭력을 가해 말려야만 했음.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신체 어느 부위가 가장 연약하고 고통에 민감한지 직감적으로 아는 것 같음. 특히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약점을 파악하여 공격하는 성향이 두드러짐. 일례로 정강이 수술을 받은 노간호사의 수술 비위를 걷어차 휠체어에 실려 나오게 만들기도 했음. 환자는 더 이상 치료에 협조적이지 않음. 말 대신 혀를 차거나 긁는 소리를 내고 이제는 두 발로 걷지도 못함. 계속 폭력적이라 제지하였고 상담 중 병원장을 공격하려다 쫓겨나기도 함. 1973년 6월 9일 조셉의 상태가 다시 변함. 간호사 애슐리가 못된 꼬마 녀석이 엄청 발로 차네. 그러면 안 되지 라고 하자 갑자기 환자의 말문이 트임. 간호사에게 코가 길쭉한 예수살인마, 멍청한 유대인년 따위로 부르며 욕설을 퍼부어댐. 간호사가 심적으로 몹시 괴로워했고 이후 환자의 모욕으로 외상기억이 생겼다며 휴가를 신청함. 환자의 물리적 폭력과 폭언, 반사회적 행동은 그 나이 또래에 비해 지나치게 복잡한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형태를 보임. 개개인에 관한 통찰 역시 아직 설명할 수 없음. 1973년 6월 10일 조셉의 상태가 계속 악화됨. 검사를 하려고 데려왔더니 지시를 따르는 대신 의사에게 폭언을 쏟아냄. 거지 같은 주정뱅이, 고자새끼, 계집애 토미 등의 모욕적인 말을 쏟아내는데 모두 본 의사가 정신적 고통이 심할 때 당하던 인신공격에 해당함. 환자에게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물어봤지만 답변을 거부함. 이번엔 누가 환자를 그렇게 부른 적이 있었는지 물어봄. 여전히 대답을 거부함. 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을 공격하는지 물어봄. 환자는 자신이 못된 꼬마이므로 그래야 했다고 함. 못된 꼬마가 되지 않을 수 있는지 물어봄. 대답이 없음. 치료를 중단하고 돌려보냄. 개인적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환자와의 면담 이후 겨우 끊었던 술을 다시 마심. 지금껏 겪었던 어떤 경험보다 모욕적이고 잔상이 오래 남음. 그러므로 다른 환자가 이 환자를 맡아주기를 바람. 조의 치료에 관한 내용은 그걸로 끝이었다. 보아하니 조를 면담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넌더리를 내며 그만뒀던 모양이다. 확실히 조의 증상이 처음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하진 않은 것 같다. 그러나 아무리 인원이 부족한 병원이라 할지라도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야 했다. 같은 해에 남아있는 기록은 직원들에게 조를 다른 사람들과 격리하라고 지시한 병원장의 짤막한 메모뿐이었다. 그로부터 4년간 아무런 기록도 존재하지 않았다. 조에 관한 기록은 1977년에 다시 시작된다. 이번에는 항목마다 삭제된 부분이 있었는데 원문을 확인하려면 로즈를 찾아가라는 글이 앞에 적혀 있었다. 한편 재정 지원이 줄자 병원은 어쩔 수 없이 환자들에게 병실을 같이 쓰도록 한 듯 보였다.
당시 병원장인 토머스가 조를 자극하지 않을 만한 룸메이트를 찾아보라고 지시한 메모가 눈에 띄었다. 하지만 직원들은 아무래도 병원장의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 다음 메모 역시 토머스가 쓴 것으로 내가 현 병원장으로 알고 있는 로즈에게 보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1977년 11월 25일 필립을 조의 방으로 옮긴 게 누구 아이디어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누구든 당장 잘라버리고 싶은 심정이네. 심한 분노 조절 장애를 겪는 성인 남성과 남들을 화나게 하려는 욕구가 강한 소년을 한 방에 넣어놨으니 당연히 결과가 좋을 리 없지 않은가. 필립이 쥐방울 만한 괴물 새끼를 죽여버리겠다며 조에게 달려들었다지? 이번 일로 조의 부모가 고소를 하겠다고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 조의 상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좋을 것 같지는 않군. 조는 이 일로 한쪽 팔이 부러지고 갈비뼈에 타박상을 입은 데다 뇌진탕에 두개골까지 금이가 일반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첫 번째 참사가 일어난 뒤 조는 병원에 다시 돌아와 나이가 어비슷한 환자와 짝이 지어졌다. 중증 자폐증 관련 문제로 입원한 8살 소년이었다. 이번에는 결과가 훨씬 심각했다. 1977년 12월 12일 이런 사건이 계속 일어나면 보험회사는 물론 경찰에서도 우리를 의심할지 몰라. 불행 중 다행인 건 부근걸과 타살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야. 하지만 부검 결과가 우리에게 책임이 없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케이스가 유능한 변호사의 손에 들어간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떻게 장담하겠나? 대체 8살 소년이 심장마비로 사망한 케이스를 드러나 봤는가 말이야. 담당 간호사와 연락해서 우리가 윌에게 잘못 처방한 약이 하나라도 있는지 확인하게. 조의 다음 룸메이트는 친부에 의한 성적 학대로 외상의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6살 소년이었다. 이 소년은 약간의 도발에도 폭력적으로 돌변하는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병실 근처에서 간호사와 조무사가 주기적으로 두 아이들의 상태를 체크하도록 보호 명령이 추가되어 있었다. 공교롭게도 이러한 보호 조치적을 본 것은 그 소년이었다. 1977년 12월 16일 어제 당번이었던 직원들 죄다 잘라버려. 현장을 적발한 조무사 바이런만 제외하고 네이선의 치료는 자네가 직접 챙기게. 우선 타박상을 비롯한 직장 파열 등 외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게 다른 시설로 보냈지만 이전보다 강력한 정신과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거야. 아, 그리고 그놈이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었는지 알아내게. 만약 병원 직원 중 누군가 미성년 환자에게 성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면 당장 징계위원회에 회부해야겠네. 간혹 10세 아동이, 특히 남자아이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경우도 있다고는 보고되고 있지만 그렇게 구체적인 행위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무니까. 조가 다시는 그런 짓을 할 수 없게 교육하고 일주일간 독방에 구속해두게. 조의 마지막 룸메이트는 일반 정신질환자 사이에서 뽑은 10대 필로폰 중독자로 편집성 인격장애를 심하게 앓고 있는 인물이었다. 아마 조가 공격하려 해도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해 고른 모양이었다. 게다가 혹시 모를 공격을 대비해
추가적인 예방책으로 서로를 해치지 못하도록 각자 침대에 결박해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 같았다. 1977년 12월 28일. 먼저 사람을 시켜 병상에 묶을 더 단단한 끈이 있는지 살펴보게. 간밤에 클로드에게 일어난 일과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사건을 이유로 두 번 다시 병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을 사람들에게 심어줘야 할 것세. 그리고 조무사들에게도 병실을 한 번 더 점검해보라고 하게나. 솔직히 그 친구들 설명은 못 믿겠거든. 클로드가 얼마나 심한 피해망상에 시달리고 있었던 간에 그 방 안에 대체 무엇이 몇 겹이나 되는 가죽 끈들을 물어뜯고 창밖으로 몸을 던질 만큼 그를 겁에 질리게 할 수 있단 말인가? 클로드에게 일시적인 아드레날린 과다 분비가 있었다고 해도 그 가죽 끈들을 입으로 끊어낼 수는 없네. 그런데 그것도 모자라서 창살이 쳐진 창문을 부숴서 열었다고? 창살 아니면 침대나 창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게 분명하네. 어쨌든 그 애가 무슨 짓을 하기에 이런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지 알아내야만 하네. 자네가 믿을 만한 조무사에게 내일 밤 동안 조의 병실에서 그를 감시하라고 하게. 조무사가 자기 몸을 지키는데 필요하다는 물건은 뭐든 챙기도록 하고 말이야. 이번만큼은 조를 정신 이상 범죄자에 준해서 취급해야겠어. 비록 내 있던 사건 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입증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지만 말이야. 그 빌어먹을 꼬마가 안에는 숨소리 하나라도 녹음해서 내가 분석해야겠네. 서류에는 이러한 지시로 녹음된 테이프 관리 번호가 하나 더 있었다. 나는 그건 역시 수첩에 옮겨 적었다. 토머스가 조회관에 보낸 마지막 서신에서 마침내 나는 왜 조가 이 병원의 그 환자가 되었는지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앞선 문서들과 달리 메모 형식이 아니었다. 직접 손으로 쓴 편지였는데 로즈가 기록에 추가하여 보관한 것 같았다. 로즈에게 방금 프랭크와 얘기를 나눴네. 그 친구 상태를 보니 최소 한 달은 일하기 어려울 것 같더군. 그에게 유급 병가를 허락하고 시간을 주려 하네. 그 친구가 그렇게 된 것은 내 책임이니까.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으면 책임지고 우리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향으로 처리하게. 마침내 나는 결론을 내렸네. 조의 병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치료할 수 없는 게 확실해. 진단이 가능할 거란 생각도 들지 않는군. DSM에도 분명히 나와 있지 않네. 더군다나 조가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면 누가 그를 진단할 수 있을지조차 의심이 들어. 먼저 프랭크가 내게 한 말부터 얘기해보자고. 그 친구 말로는 밤새도록 조가 자기를 향해 속삭이기만 했다는군. 그게 다라네. 하지만 그건 아이가 내는 평범한 목소리가 아니었다고 해. 어떻게 한 건지는 몰라도 조가 목구멍 뒤에서 거치고 쉰 목소리를 내 목소리를 바꾸고는 우리가 함께 있던 일을 생각해보라며 마치 어디서 만난 적이 있는 것처럼 굴었다는 거야. 문제는 말일세, 로즈. 조가 프랭크에게 떠올리게 했던 게 뭔지 아나? 프랭크가 어렸을 때 꾸었던 온갖 악몽이라네. 그가 말하길 어릴 적 악몽을 꾸면 속삭이는 괴물에게 밤새 쫓아다니다가 결국 잡혀먹히곤 했는데 조의 목소리가 그 괴물의 목소리와 비슷했다는 거야. 기이한 일 아닌가? 그렇게 어린아이가 40살 조무사가 어렸을 적 꾸었던 꿈을 어찌 알겠나?
그래서 녹음 테이프로 유심히 들어보았지. 그런데 말이야. 아무리 생각해도 이 모든 게 프랭크의 착각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네. 녹음기 마이크의 볼륨이 최고로 되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소리도 녹음되지 않았거든. 더군다나 조가 병실 반대편에 시정일관 얌전히 있었기 때문에 프랭크에게 들릴 정도로 소리를 냈다면 분명 마이크에 잡혔을 거야. 프랭크의 귀에 대고 속삭이지 않는 한 소리가 녹음되는 걸 피할 수 없었을 텐데 그건 당연히 불가능하지 않나? 더 이상한 건 긴 침묵이 끝나자 갑자기 프랭크가 거치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 호흡 패턴도 정상이 아니었어. 과호흡 상태처럼 들렸지. 사실상 공황 발작을 일으키는 것 같더군. 테이프를 돌려서 듣고 또 들어봤지만 다른 소리는 전혀 들리지 않았네. 그러니 난 프랭크의 이야기를 도통 이해할 수가 없네. 다만 이번 사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보니 우리가 그를 치료할 수 없다는 것만은 확실히 알겠더군. 조가 왜 저러는지 알려면 나보다 유능한 의사가 필요할 거야. 그런 의사가 이런 거지 같은 병원에 일하러 온다는 행운이 따라준다면 말이지. 조는 죽을 때까지 여기에 갇혀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 로즈, 자네도 언젠간 병원장이 되겠지. 우리 둘 다 아는 사실이고. 이 문제에 관해 자네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적도 있지 않은가? 몇 년 전 사건을 만회하고 싶은 의욕을 느낄 거라는 것 또한 잘 알고 있네. 제발 그러지 말게. 자네마저 미쳐버리도록 될 수 없네. 내가 떠난 후에도 그냥 이곳에 그를 가둬주고 조의 부모에게는 병원비를 받고 필요한 이야기만 전해주게나. 그들은 조의 입원비를 평생 댈 수 있을 정도의 재력가거든. 만약 조의 부모가 가난해지더라도 병원에 남는 예산을 찾아보거나 아무 빈 병실이나 준비해 끝까지 조를 수용해두길 바라네. 단지 병원에서 못 고친다는 이유만으로 그가 바깥 세상에 나가 문제를 일으킨다면 나는 죄책감으로 인해 제대로 살 수 없을 걸세. 약속해주게 로즈. 토머스. 토머스의 편지 뒤에는 앞으로 조에 대한 모든 치료가 중단될 거라는 공문만 남아있었다. 문서에 따르면 조는 병실을 혼자 쓰게 됐지만 그 대가로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방 안에 갇혀 있어야 했다. 선별된 소수 조무사만 침대포를 갈거나 식사를 갖다 주러 병실 출입이 허용됐고 가장 노련한 간호사가 조의 투약 업무를 맡게 되었다. 게다가 전 직원에게는 조의 곁에 가지 말라는 공고가 내려졌다. 혹 조에 대해 알고 싶은 사람이 나타나더라도 기록을 찾을 수 없도록 그의 이름은 약칭으로만 부를 것이 명시되었다. 간단히 말해 내가 이 병원에 온 뒤로 지금까지 목격한 그 자체였다. 이 기록을 보기 전까지 조에 대한 관심이 호기심의 수준이었다면 이제는 완전히 집착하게 되어버렸다. 정신의학 역사상 진단된 적 없는 DSM에도 기재된 적 없는 완벽히 새로운 질병을 내가 발견하게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최초 발병자가 우리 병원에 있다니. 이 병원을 택한 것이 마치 하늘의 뜻처럼 느껴졌다. 이제 할 일은 하나였다. 서류에서 봤던 녹음 테이프를 들어보는 것. 나는 즉시 기록물 관리인에게 돌아가 파일에서 베낀 관리 번호를 제시하며 관련 기록 열람을 요청했다.
바로 찾을 수 있을 거라던 기대와는 달리 관리인은 컴퓨터에 번호를 입력하고 나서 당황스러운 듯 이마살을 찌푸리더니 아무 말도 없이 기록실로 들어갔다.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 그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돌아왔다. 이 번호로 된 자료는 없수다, 선생. 제대로 받아 적은 건 맞소? 나는 정확하게 옮겨 적었다고 확신했지만 굳이 다시 확인하겠다십시고 기록실로 되돌아가서 내가 무슨 자료를 찾고 있었는지 관리인에게 대기 위험을 무릅쓸 필요는 없었다. 더욱이 녹음 테이프가 기록실에 있었다고 해도 병원에서 가장 골칫거리인 환자와 관련된 자료라면 파쇄했거나 다른 곳으로 이관됐을 가능성도 있었다. 나는 피곤한 척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누가 저한테 장난을 쳤나 보네요. 시간 낭비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기록실에서 나와 조용히 병원을 빠져나왔다. 이 주제에 대해서 누군가와 논의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읽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볼 시간이 필요했다. 기억력이 좋은 편이기는 하지만 추후 분석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가능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는 것이 좋을 것 같았다. 집으로 향하던 차를 돌려 일단 눈에 보이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무 종이에다 기억나는 내용을 급히 써내려갔다. 이 당시 기록들이 앞서 조의 서류를 재현하는 토대가 되었다. 기록을 정리하며 차근차근 되짚어보니 초반의 조의 병의 일종은 공감 문제에 근거한 정신병에서 비롯된 게 분명해 보였다. 조가 단순히 마구잡이식으로 상대를 열받게 하는 못된 꼬마였다면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전형적인 환자로 진단하기 쉬웠을 것이다. 그러나 첫 번째 룸메이트 손에 겪었던 늦은 탕으로 악화된 것인지 이후에 나타난 문제 행동들은 방향도 서로 다른 데다 점점 극단으로 치닫아냈다. 조가 사람들로 하여금 자살을 유도했거나 강간의 의미도 모르면서 소년을 강간하려 했다면 확실히 정서적 공각 능력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반대로 상대의 감정을 인식하는 능력인 인지 공각 능력은 믿기 어려울 정도로 뛰어났다. 거의 초인적 수준에 가까웠다. 다른 사람이 불안해하는 대상을 알아볼 뿐만 아니라 고통을 극대화하려면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할지를 한 채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예측했다. 고작 10살짜리 아이가 말이다. 이는 숙달된 CIA 요원에게서나 볼 수 있는 종류의 기술이지 어린아이가 자연스럽게 익힐 만한 건 아니다. 더욱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첫 번째 룸메이트와의 참사 직후 일어난 전술적 변화였다. 수많은 진료 기록에 따르면 그 전까지 조가 선호하던 방식은 상대에게 분노나 자기 혐오를 유발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첫 사고 이후 곧바로 조는 심한 공포를 일으키는 쪽으로 방식을 바꿨다. 왜 이렇게 갑자기 변한 걸까? 무엇이 조의 증상을 바꾼 거지? 게다가 애초에 공포심을 유발한 게 조였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100번 양보해서 그가 피해자들로 하여금 그런 공포를 느끼도록 했다고 치더라도 조무사가 조와 밤을 보내며 녹음한 테이프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건 어떻게 된 거지? 조의 서류를 본 이후 이 수수께끼 같은 환자를 직접 만나보는 것 외에는 결코 답을 찾을 길이 없다는 생각이 확고해졌다. 브루스는 내 얘기를 듣지 않을 테니 어떻게 상사를 건너뛰고 일을 처리할지부터 곰곰이 생각해야 했다. 그는 신입 직원 교육의 일환으로 내게 군에 견학을 시켜주면서도 조가 있는 병실은 일부러 피해갔다.
내가 어떤 곳이냐 묻자 본인 환자에게나 신경 쓰라며 괜히 성을 내고는 다 들리게 중얼거렸다. 누구든 지가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보지? 그런 그에게 협조를 구하는 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었다. 브루스를 건너뛰고 병원장을 만날 수 있다면 어떨까? 아니 그 전에 병원장은 어떤 사람일까? 조에 관해 어떻게 생각할까? 병원에 가면 병원장에 관해 먼저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하며 그날 밤은 겨우 잠에 들었다.